2천만 원을 2달 전에 빌렸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나라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공짜라고 했는데 그저 나라를 믿었고 경험을 믿었고 성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6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아침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35년을 다닌 식품 가공 공장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저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반듯하게 개어 사물함 안에 넣고 잠깐 그 앞에 서서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신던 운동화를 벗어놓는 것처럼 담담하고 조용한 작별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후배 경수가 탈의실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선배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고 저는 오냐 잘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괜히 서로 어색해지는 나이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짧게 2번 울렸습니다. 지게차를 몰던 30년 된 동료 기철이가 헬멧도 안 벗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35년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25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간 공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포장 작업을 했고 몇 년 지나면서 기계 운전을 배웠고 10년쯤 됐을 때는 라인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35년이 됐더군요. 젊을 때는 정년이 까마득히 먼 얘기 같았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 어제 입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정옥이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냐고 물었더니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묵직하게 들렸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성격은 10배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집안 어디에든 제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난 물건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랑 30해를 살아왔으니 대단하다는 생각을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첫 한 달은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고 반쯤 일어나다가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더군요. 그게 저한테는 꽤 사치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평일 낮에 둘이서 집에 마주 앉아 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도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건네주곤 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고 뉴스를 틀었다가 홈쇼핑으로 넘겼다가 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당신 낮에 뭐 할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점심을 차려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뭐 하긴 그냥 있지. 그냥 있으면 몸이 굳어요. 공원이라도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오전 산책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20분쯤 걸리는 코스였는데 처음엔 혼자 걷다가 2달쯤 지나니 얼굴을 트게 된 어르신들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67살씩 많으신 분들인데 새벽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셔서 스트레칭을 하고 손을 뒤로 짚고 걸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왔어요?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가 오가는 게 다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장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만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은 얘기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나왔겠지만 아들 재민이 대학 등록금 낼 때 한 번
집 전세 올려줄 때 또 한 번 중간정산을 2번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2천만 원 정도 더 있었지만 합쳐봐야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3년 동안을 버텨야 했고 그 이후에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결국 이 돈은 죽을 때까지 조금씩 쪼개 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한 달에 얼마나 쓰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를 더하니 한 달에 대략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였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아들 재민이나 딸 은수한테 용돈이라도 줄 일이 생기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7,500만 원을 한 달 150만 원으로 나누면 계산기 없이도 머릿속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길어야 4년 남짓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64이 되어 있을 터였고 돈은 바닥나 있을 터였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63부터는 월 9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살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자꾸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또 돈 계산하는 거죠? 정옥이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린 이대로만 살면 돼요. 아끼면 되지 뭐. 아내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끼면 됐고 조심하면 됐고 큰 욕심 안 부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도 그때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편안할수록 불안해지는 이상한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 속에서 묘한 초조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 돈이 정말 버텨줄 건가? 3년 뒤에 연금이 나와도 그게 진짜 충분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아침마다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산책을 더 오래 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몇 번 본 적 있는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보다 2~3살 많아 보이는 남자였고 항상 등산복 차림으로 공원을 빠르게 걷는 분이었습니다. 요즘도 매일 나오시네요? 예, 집에 있으면 몸이 굳을 것 같아서요. 퇴직하셨어요? 올봄에 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더라고요.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퇴직자들끼리의 대화란 게 대개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자식은 몇이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같은 얘기들이 짧게 오갔고 그러다가 그분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중장년 창업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도 무료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이요? 저는 장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걸 나라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라고 하던데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왠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평생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으니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냥 들으러 가는 거예요.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되고. 어차피 공짜잖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짜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그 말이 묘하게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라에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는데
설명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정옥이는 된장찌개 냄비를 저으면서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습니다. 창업이요? 당신이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그냥 들으러 가볼까 해서. 뭘 하려고요? 그것도 아직 몰라. 그냥 어떤 건지나 들어보고. 정옥이가 냄비에서 손을 떼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공짜예요? 응, 설명회는 공짜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들어보는 건 뭐 어때요? 결정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아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짜라는 말이 또 한 번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회는 동네 구청 근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성만이었는데 성만 씨와 함께 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60 전후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 강의실 앞쪽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자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장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 안내. 설명회가 시작되자 그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물론 지원금이 전부 무상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고 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말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성만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던데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할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요,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7,500만 원에 4천만 원이 더해지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게 씨앗처럼 한번 마음속에 심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자라난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명회를 다녀온 뒤로 며칠 동안은 그냥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했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공원에서 성만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더니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해보기로 했어요. 예? 창업 말씀이세요? 예,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뭔가 하고 있어야 몸도 정신도 버티거든요. 성만 씨는 이미 소진공의 상담 예약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조급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저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검색하고 중장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설명회에서 들은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 원, 전담 멘토 지원, 창업 후 사후 관리까지. 글씨를 읽으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옥이한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정옥이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상담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상담만 받는 거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상담 받으러 갔다가 혹해서 덜컥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정옥이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번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주 목요일 저는 결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서류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지원 트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4주짜리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예,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자금을 어떻게 쓰실 건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작성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까 처음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예, 선정되시면 무상 지원입니다.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나요? 담당자가 잠깐 서류를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에는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셔야 하고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 사용 내역도 정산하셔야 하고요. 그게 다인가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다는 말, 무상 지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크게 남았습니다. 분기 보고서나 자금 정산 같은 얘기는 솔직히 그 순간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 얘기해줬습니다. 다만 강조한 것과 강조하지 않은 것이 달랐을 뿐이었고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평생 식품 공장에서 일했으니 식품 관련 사업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재료가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포장되고 어떤 기준으로 유통되는지 35년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살려서 소규모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 그게 제 머릿속에 그려진 사업의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도와준다, 교육도 무료다, 자금도 준다, 내 경험도 있다.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결정은 반쯤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앉으면서 정옥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나쁘지 않던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하겠다는 거죠?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상담만 받은 거야. 정옥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그 둘이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60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결심이 서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망설임 속에서 소모되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업 교육 신청서를 접수했고 4주 동안 매주 사흘씩 소상공인지원센터 강의실에 나갔습니다. 교육 첫날 강의실 안을 둘러보니 저처럼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도 몇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새 학기 첫날 교실에 앉은 것처럼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실제로 창업을 해봤다는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업은 준비한 만큼 성공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힙니다. 이 교육이 여러분의 그 준비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시장 조사 방법, 원가 계산, 온라인 판매 채널 활용, 세금 신고 기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금 신고 기초 수업 시간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과세자라면 1년에 2번 신고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홈택스로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내용을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받아 적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 시간엔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그때 알아봐도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4주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35년을 일하면서 가공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가공식품 포장 및 온라인 판매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습니다. 예상 월 매출 250만원, 초기 투자 비용 1,500만원, 사업화 자금 활용 계획도 항목별로 작성했습니다. 담당 멘토가 몇 군데 수정 의견을 줬고 저는 그대로 고쳐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3주 뒤에 나왔습니다. 선정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 2,500만원 지원 확정이라는 문자가 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최대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금액은 2,500만 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대 금액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아주 높을 때 받는 것이고 보통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짜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나라가 내 사업을 인정해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이한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정옥이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니까. 공짜로요? 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아내는 그 말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옥이는 그때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 2,500만 원에 제 퇴직금 중에서 2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총 4,5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셈이었습니다. 작업 공간 임차 보증금과 월세는 사업화 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걸 멘토한테 들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 포장재, 마케팅비 같은 직접적인 사업 비용에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공간 보증금 500만 원과 초기 설비 비용 500만 원은 제 퇴직금에서 따로 쓰고 나머지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와 포장재, 초기 운영비에 쓰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적금 2천만 원을 더하면 5,500만 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60세까지 3년을 버텨야 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사업에서도 조금씩 수익이 나오면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계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계산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인정한 사업이고 내 경험이 있고 자금도 있으니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가던 날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직식 때 이후로 처음 꺼내 입는 양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는데 정옥이가 뒤에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양복까지 입어요? 그냥 오늘 기념이잖아. 정옥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기념이긴 하죠.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세무서 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록증은 2, 3일 뒤에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켜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 한 장을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아래에 상호명이 적혀 있었고 업종이 적혀 있었고 사업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60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서랍 안에 넣으면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설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업 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식품위생법상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작업 공간을 임차하고 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쳐야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진공 멘토한테 미리 들은 내용이었지만 막상 공간을 찾으러 다니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서너 군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파트 단지 근처 소형 상가 건물 지하에 작은 공간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였습니다. 공간이 넓은 건 아니었지만 혼자 작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증금은 퇴직금에서 꺼냈고 월세는 매달 생활비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 됐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해야 했고 작업 공간 도면도 첨부해야 했으며 위생 교육도 이수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작성하고 담당 직원한테 보완 요청을 받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신고증을 받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기재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창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서류와 절차가 먼저라는 것을요. 그래도 신고증을 받던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협약 체결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2,5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에는 1,500만 원이 먼저 들어오고 중간평가를 통과해야 나머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줬는데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간평가야 성실하게 운영하면 통과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인터넷 뱅킹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료비, 포장재,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직접 관련된 항목에만 써야 했고 모든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보관해서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파일을 하나 사서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처음 납품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소형 트럭에서 박스들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내 사업의 재료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35년 동안 남의 재료를 다뤘는데 이제는 제 재료였습니다. 포장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하던 일을 이제는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 했습니다. 첫날은 2시간 동안 겨우 20개를 포장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완성된 제품 20개를 줄지어 놓고 바라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등록하는 것도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 신청을 하고 상품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아들 재민이한테 전화를 해서 사진 찍는 법이랑 상세 페이지 쓰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밝은 데서 찍으면 돼요. 밝은 데라는 게 어디야? 창가 옆에서요. 낮에?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날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앱을 열어보니 주문 한 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문 금액은 18,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18,000원짜리 주문 하나였지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문 들어왔어. 얼마짜리요? 18,000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됐네요. 정옥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그 뒤로 2달 동안은 하루에 한두 건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월 매출이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도 통장에 남아 있었고 나라가 인정해준 사업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역시 믿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업 공간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80만 원인데 월세가 55만 원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딱 겹쳐졌습니다. 재료비에 포장재에 교통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얼마나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려고 하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2달밖에 안 됐잖아. 시작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니 불편한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그 숫자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여다봤더라면 이후의 일들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석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성만 씨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성만 씨는 저보다 조금 앞서 창업을 했는데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표정이 썩 밝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매출이 영 안 오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으니 버텨야죠. 그러다 성만 씨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협약서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협약서요? 서명할 때 읽긴 했는데 저도 그때 대충 읽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의무 영업기간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다시 꺼내 읽어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의무 영업기간이요? 지원금 받고 나서 1년 안에 폐업하면 환수한다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폐업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관없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협약 체결 때 받은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대충 훑어보고 파일에 끼워 넣은 뒤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읽으면서 눈이 멈추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영업기간이었습니다.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만 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였습니다. 매 분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매출 실적과 사업 현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 때 강사가 분기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막상 조항으로 보니 조금 무게가 달랐습니다. 첫 분기가 끝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는 게 그 순간 생각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용도 제한이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초반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통장에서 잠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채워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중간평가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나머지 자금을 받으려면 중간평가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심사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항으로 보니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처음 서명할 때 여기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서도 들었고 교육에서도 들었고 상담에서도 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무상지원 4천만 원 공짜. 그 단어들만 귀에 담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냈던 겁니다. 서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고 조건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앉아요? 정옥이가 방문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응, 서류 좀 보고 있어. 무슨 서류요? 창업 관련 서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에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정옥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서 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기 마감이 보름 뒤였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뭘 써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내일 당장 소진공에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류를 파일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왠지 모를 무거움이 어깨 위에 올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큰일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던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날 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기 보고서 문제는 다음 날 소진공에 전화해서 양식을 받아 겨우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서두르라고 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매출 실적, 자금 사용 내역, 사업 현황을 항목별로 채워 넣는 작업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4번이나 했습니다. 겨우 제출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데 이걸 앞으로 매 분기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서류와 씨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우편함에서 낯선 고지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낸 금액은 한 달에 9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1만 원이었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시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객님 명의의 금융재산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금융재산,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줬고 나머지 절반도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니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되는 순간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혼자 전부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고지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31만 원.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월세 55만 원을 더하면 고정 지출만 벌써 86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포장재, 교통비를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매출은 아직 8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계산이 처음으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이가 밥을 차리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우편함에 뭔가 왔던데 뭐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얼마 나왔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31만 원. 정옥이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31만 원이요? 전에는 9만 원 냈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 내줬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도 잡힌다고 하더라고. 정옥이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매출이 오르면 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옥이는 그래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걸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지인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알긴 알았습니다. 교육 때 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가 지나고 나면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게 그 순간 실감이 됐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메뉴가 너무 많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길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알아봤더니 기장료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에 그 돈을 또 쓰는 건 낭비 같았습니다. 적자인 마당에 세무사 비용까지 나가면 더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접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설명 영상을 2개 보고 나서 따라 해봤는데 중간에 메뉴가 달라서 막혔습니다. 결국 그날은 포기하고 내년 5월이 되면 그때 다시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나중에 라는 말이 습관처럼 붙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출이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보험료가 3배로 뛰었다는 사실, 세금 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동안 저는 그것들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조금만 더 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무렵 가장 많이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매출이 오를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사업을 시작한 지 5달이 됐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예상 월 매출 250만 원이라고 썼던 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실제 매출은 1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순위가 오르려면 리뷰가 쌓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문 건수가 적으니 리뷰도 느리게 쌓였습니다. 광고를 해야 노출이 된다고 했고 노출이 되어야 주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광고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써봤는데 주문이 2~3건 더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광고비 5만 원을 쓰고 매출이 5만 원도 안 늘었으니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작업 공간에 앉아서 포장 작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얼마나 팔아야 이 공간 월세를 낼 수 있는 건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봤습니다. 제품 하나에 8,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료비와 포장재를 빼면 남는 게 한 개당 4,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55만 원만 건지려면 한 달에 140개 가까이 팔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31만 원까지 더하면 220개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7개에서 8개씩 팔아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2~3개였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면서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마트 스토어 앱을 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반갑다가도 하루가 지나도록 알림이 없는 날이면 초조해졌습니다. 판매 채널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납품을 해볼까 하고 근처 시장 상인 몇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거 5,000원에 팔던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을 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저는 소규모라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옥이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정옥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아요? 낮추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옥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된 건지,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과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두 생각 중에서 저는 항상 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무렵 성만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접으려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벌써요? 버티다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나가는 돈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의무기간 1년 못 채우면 지원금 환수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금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만 씨가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성만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버팀목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눈을 가리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이게 안 되는 구조라는 걸 보는 눈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성만 씨가 접겠다는 말을 한 뒤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성만 씨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번갈아가며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 1,500만 원은 석 달 사이에 절반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재료비, 포장재, 광고비, 초기 운영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중간평가가 2달 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지금 매출 수준으로는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중간평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쪽 통장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녀 퇴직금 3,500만 원에 적금 2천만 원을 합쳐 5,500만 원이었는데 사업 시작 이후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나가고 작업 공간 보증금 500만 원의 초기 설비 비용도 빠져나갔으니 벌써 4천만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2년 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2년 반을 버티면서 사업도 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앉아서 종이에 숫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현재 보유액, 월 생활비, 월 사업 적자, 남은 기간. 숫자들을 쭉 나열하고 나니 결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는 연금이 나오기 전에 돈이 바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간평가만 통과하면 1천만 원이 더 나온다. 그 돈으로 재료를 더 사고 광고를 더 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다. 매출이 오르면 적자 구조가 바뀐다. 그 생각에 고리가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평가를 통과하려면 지금보다 사업 실적이 더 좋아야 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면 지금 당장 재료를 더 사고 광고를 더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화 자금 잔액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소진공 창업 프로그램 수료생은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교육 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연 3점대였습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였습니다.
저금리에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천만 원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원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5년 상환 시 원금 33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 월 38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더 오르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옥이한테 말을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보험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출까지 받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간평가를 통과하고 매출이 좀 오르면 그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순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에 가서 정책자금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심사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정옥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서 오늘 어땠냐는 말에 그냥 그랬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을 감춘 건 맞았습니다. 대출 승인 문자가 온 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2천만 원 대출 승인.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정옥이한테 언제 말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매출이 좀 오르면 그때 말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불을 껐습니다. 그 2천만 원이 해결책인지 아닌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이 생겼으니 숨통이 좀 트일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더 사고 광고비를 늘렸는데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광고비를 2배로 올렸더니 주문이 조금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늘어난 만큼 마진이 줄었고 결국 남는 건 비슷했습니다.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지원금 환수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중간평가 통보가 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3개월 안에 매출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부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통과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1천만 원이 추가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도 금세 재료비와 운영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퇴직 후 처음 맞는 봄이었는데 올해 5월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니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는 것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막혔고 세무사한테 맡기기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5월 초에 하자, 5월 중순에 하자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5월 말이 됐습니다. 5월 말일 저녁 저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도했습니다. 2시간을 씨름하다가 결국 중간에 막혔습니다. 내일 세무서에 직접 가면 도와준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내일 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력을 보니 6월 1일이었습니다. 신고 기한이 하루 지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서에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오늘은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 초기라 비용이 많이 나가셨죠? 작년 소득 계산해 보니 적자가 나서 납부하실 세액 자체는 없습니다. 가산세도 납부세액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그럼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엔 기한 꼭 지키세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잠깐 안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신고 자체를 몰라서 허둥대시다가 기한을 넘기는 거요. 진작 세무사 맡기셨으면 1년에 기장료 120만 원 정도면 이런 걱정 안 하셨을 텐데.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세무서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안 낸 건 다행이었지만 그게 다행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옥이가 왜 세무서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세금 신고하러. 얼마 냈어요? 안 냈어.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정옥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적자라서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옥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적자. 그 말이 밥상 위에 놓인 것처럼 내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로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고 보험료로 31만 원 나가고 월세로 55만 원 나가는데 사업은 적자라는 말을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더 이상 쉽게 나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세무서를 다녀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더 해봤고 상품 사진도 다시 찍어봤고 상세 페이지도 고쳐봤습니다. 주문이 조금 더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소진공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평가 당시 말씀드렸던 조건부 이행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최근 3개월 매출 실적 자료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매출 내역을 펼쳐봤습니다. 최근 3개월 매출 합산이 29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평가 때 제시된 조건은 3개월 합산 매출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일주일 뒤 소진공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조건부 이행기간 내 매출 목표 미달로 추가 지급된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환수. 그 단어가 눈앞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통장 사정으로는 5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조건을 못 맞추면 이렇게 됩니까? 협약서 몇 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조건부 통과 당시에도 안내를 드렸고요. 매출이 안 오르는 게 제 잘못입니까? 선생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업 공간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라가 도와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조건을 못 맞췄다고 돈을 도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담당자 말이 맞았습니다. 협약서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부 통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당연히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던 겁니다. 나라를 믿은 게 아니라 제 믿음을 믿었던 겁니다. 500만 원은 다음 달 안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못 따라가면서
모자라는 운영비를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 쌓이면서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500만 원이 빠지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까지 아직 2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 원리금도 매달 나갔습니다.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옥이한테 500만 원 환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옥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매출 조건을 못 맞춰서 지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돌려줘요? 공짜로 준다더니 조건부였어.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옥이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쓴 돈들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작업 공간 보증금, 설비 비용, 재료비, 광고비, 보험료, 대출 이자, 세무서 수수료, 그리고 이제 환수금 500만 원. 숫자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온 거라는 생각이 새벽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환수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난 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옥이가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차려줬고 청소를 했고 화단에 물도 줬습니다. 하던 일을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만 저와 눈이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번 달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응. 언제 대출 받은 거예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질문 속에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2달 전에. 2달 전이요. 정옥이가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릇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얼마요? 2천만 원.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옥이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2천만 원을 2달 전에 빌렸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매출이 좀 오르면 말하려고 했어. 매출이 오르면요? 정옥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2천만 원 대출을 숨겼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이가 의자를 당겨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400만 원 남짓. 2,400만 원. 정옥이가 그 숫자를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연금은요? 1년 반 남았어. 1년 반 동안 2,400만 원으로 살면서 대출도 갚고 사업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이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가 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다가 터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대로만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였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린 이대로만 살면 돼요. 처음 퇴직했을 때 정옥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먼저 흔들었던 겁니다. 미안해, 정옥아.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정옥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계속 버텨야 하는 건지 접어야 하는 건지 그 경계에서 이미 오래 서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사업 접는 거 생각해 봤어요? 정옥이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금 의무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접으면 환수야. 얼마나 남았는데요? 한 달. 정옥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버틸 수 있잖아요. 매달 적자인데 한 달을 더 버티면 손해가 더 커. 그래도 환수보다는 낫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냉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 더 버티는 비용과 지금 당장 접었을 때 환수될 금액. 숫자를 따지면 정옥이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을 버티는 게 덜 손해였습니다. 그 계산을 이미 오래전에 해야 했는데 저는 버텨야 한다는 마음에 가려서 냉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정옥이는 말 한마디로 그걸 짚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옥이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왜 진작 털어놓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쌓였습니다. 정옥이와 그날 밤 대화를 나눈 뒤로 저는 처음으로 숫자를 감정 없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숫자를 보면서 항상 뭔가를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매출이 오르면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라는 말들을, 그 말들을 이번엔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숫자만 봤습니다. 종이에 현재 상황을 적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2,400만 원, 매달 나가는 돈 생활비 150만 원, 건강보험료 31만 원, 월세 55만 원, 대출 원리금 38만 원, 합계 274만 원. 매달 들어오는 돈 매출에서 재료비 빼고 남는 마진 약 50만 원. 실제 매달 적자 224만 원 남짓. 2,400만 원을 224만 원으로 나누면 10달을 조금 넘었습니다. 연금까지 1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7달이 모자랐습니다. 그 6달이 숫자로 선명하게 눈앞에 놓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3배가 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3배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상품 사진을 바꿨고, 가격을 조정했고, 광고를 늘렸고, 납품처를 알아봤습니다. 그 모든 걸 해도 월 100만 원 남짓의 매출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라는 업종 자체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자본이 작은 저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사실을 알았으니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작업 공간에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것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랄까? 그게 각성인지 포기인지 그 경계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옥이한테 말했습니다. 숫자 계산해 봤어. 어떻게 됐어요? 연금 나오기 전에 돈이 바닥나. 7달 정도 모자라. 정옥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구조가 안 되는 거야. 매출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기간 채우고 나서 접으려고. 정옥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라는 말을 꾹 누르고 있다는 것을. 사업 접고 나서는요? 일을 찾아야지. 무슨 일이요? 뭐든. 정옥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경비라도 해요. 아파트 경비 자리 나는 거 있던데 옆 단지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마음이 쓸렸습니다. 경비. 평생 공장에서 라인 관리자를 했던 사람이 경비를 한다는 게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존심이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깎여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알겠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그날 밥이 오랜만에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뭔가가 결정됐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허기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의무기간 마지막 한 달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그 한 달이 금방 지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공간에 나가서 불을 켰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했고 배송을 넣었습니다. 안 들어오는 날은 재고를 정리하거나 창고 한쪽에 쌓인 포장재 박스를 바라보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포장 작업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한 달이 의미 없는 한 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는 조항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끝나는 날 저는 소진공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협약 기간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폐업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의무기간은 오늘로 충족하셨습니다. 폐업 후 자녀 정산 서류는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 의자에 앉아서 잠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받던 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날이. 그때는 여기서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끝낸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폐업 신고서를 받아들고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폐업 확인증 나오는데 2, 3일 걸립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네. 폐업 후에도 올해 사업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5월이었습니다. 이번엔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서를 나오고 나서 구청위생과에도 들렀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3주나 걸렸던 그 창구 앞에서 이번엔 서류 한 장으로 금방 끝났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끝은 이렇게 간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포장재와 남은 재료를 처분했고 설비를 내놨습니다. 벽에 붙여놨던 매출 현황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처음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감각이 그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잠깐 스쳤습니다. 18,000원짜리 첫 주문. 그게 이 사업의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집주인한테 반납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옥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응. 정옥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어요. 저는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 두 가지가 동시에 몸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옥이가 말했습니다. 옆 단지 경비 자리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다음 달에 자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제한 없고 3교 되래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옥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옥이가 먼저 알아봤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마워. 정옥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저는 이걸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대출받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옥이한테는 처음부터 우리 일이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건 사업을 접고 나서 한 달 뒤였습니다. 옆 단지 아파트 경비실이었습니다. 첫날 출근하면서 유니폼을 입는데 거울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던 35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업복을 벗은 게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경비 일은 단순했습니다. 차량 출입을 확인하고 택배를 받아놓고 순찰을 돌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을 못해서 3교대 사이클이 힘들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낮에도 잠이 왔고 낮 근무를 마치면 저녁을 먹다가 눈이 감겼습니다. 정옥이가 밥을 차려놓고 깨워줬습니다. 일어나요? 밥 식어요. 응, 응.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몸이 조금씩 사이클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후로 2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돈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매달 적자가 나면서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어딘가 허망했는데 경비 일을 하고 받는 이 돈은 달랐습니다. 제가 나간 시간만큼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근무를 서다가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창들이 한 층 한 층 있었고 어느 집에서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안에 있는 집 중 하나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삶.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 63세가 된 달부터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월급 220만 원에 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31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직에 취업하면서 직장 가입자로 다시 전환이 됐고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줬습니다. 지역 가입자일 때 31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9만 원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와 보험료, 대출 원리금을 내고도 조금씩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정옥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처음으로 남았어. 정옥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얼마요? 100만 원 남짓. 정옥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됐네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됐다는 말. 예전이라면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이 충분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오래간만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나오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바라보는데 그때 처음 성만 씨를 만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만 씨는 사업을 접은 뒤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지난 1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4천만 원이라는 숫자, 처음 주문 들어왔을 때의 기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던 날, 정옥이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 경비 유니폼을 처음 입던 날, 그것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더라면, 세무사한테 맡겼더라면, 정옥이한테 진작 털어놨더라면, 그 생각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바람을 맞고 있는 이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구조를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비싸게 배웠지만 배운 건 배운 것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옥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외식할까? 잠깐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요? 아무 데나? 그럼 집 앞 순댓국이나?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집 앞 순댓국. 이대로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삶. 그걸 알게 되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지만 지금은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길을 걸어 나오면서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바람이었습니다.